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거의 5년 동안 첫째와 둘째를 이렇게 교육을 시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교육비는 그때까지 0원이었어요.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사교육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걸 투자를 하는데 활용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30대, 40대 때 이걸 알았다면 더 빠른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0대부터 투자를 시작했고요. 제가 지금은 40대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가지고 꼭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제가 30대, 40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 집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내 집. 저는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 제가 사는 지역이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분양이 너무 많았어요. 1만 개 이상 많았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던 동기들은 모두 전세로 갔어요. 전세.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나는 집 없이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는 이제 지역이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미분양이 이렇게 급감을 하더라고요. 급감을 하고 이제 매매 지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돼서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내 집을 마련해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다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곳에 내 집을 산 건 아니고요. 그냥 구축, 소형 이런 데 집을 사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과 저의 이제 격차가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구축 소형이지만 요 아파트들도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거의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1억 정도 올랐잖아요. 이걸 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더라고요. 더 좋은 아파트 신축으로 갈아탄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을 사서 갈아타기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자산이 거의 2배, 3배로 더 점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집도 없잖아요. 전 집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전세를 4년을 살았어요, 4년. 4년 살았고, 제가 그냥 살면서 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뭘 했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하실 거예요, 청약. 저도 청약을 계속 넣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도 당첨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약을 넣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좋은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곳, 누가 봐도 좋은 곳, 이런 곳에 저도 청약을 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4년이 지나서 내 집 마련을 저는 했습니다. 그렇게 좀 뒤늦게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내 집 마련했다면 나도 이걸 징검다리 삼아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탔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30대, 40대 분들이 만약에 지금 집이 없다면 제 이야기를 좀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비. 제가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도 보면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을 보면요,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이, 이 소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소비가요, 어떻게 보면 그 단기적인 만족을 주는 이런 소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명품 가방 같은 게 있잖아요. 명품. 근데 저는 이런 명품 가방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은 어땠냐면 모임을 할 때마다 이 명품 가방을 들고 왔는데요. 항상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그냥 명품 가방을 사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럽지가 않았고요. 저 사람은 정말 단기적인 것에 되게 만족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저 사람은
자존감이 낮구나.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되게 빛나는 사람은요, 그렇게 명품이나 좋은 걸로 나를 입히지 않아도 충분히 빛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외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단기적인 만족, 뭔가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하다 보면, 그런 것에 소비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중요한 시기에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돈을 모으기 가장 좋은 시기가 정말 30대, 40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30대, 그 안에서도 정말 신혼 시기, 딱 결혼을 했을 때 그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가 없잖아요. 오로지 부부 2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이렇게 돈을 아끼면요, 충분히 한 사람이 버는 돈을 적금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맞벌이를 했는데요. 저는 결혼했을 때부터 제가 되게 돈을 아꼈어요.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는 돈은 다 저축을 했습니다. 그 저축을 해서 저는 그때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나는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말자. 나는 내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내 집을 마련하고 좀 나에게 장기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비를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정말 이렇게 했어요. 냉장고 파먹기를 했습니다. 냉장고 파먹기.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외식이잖아요. 외식을 하면 분명히 돈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집에서 밥을 해 먹었어요. 다행히 이제 양가 부모님들께서 반찬이나 뭐 식재료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냉동실에 딱딱딱딱 재워놓고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이게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집밥을 해 먹으면요, 내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내 돈도 아낄 수 있잖아요. 정말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아꼈어요. 많이 아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옷을 많이 안 샀어요. 저는 특히나 비싼 옷을 거의 안 샀고요. 옷을 거의 안 사 입었습니다. 친척분들이나 이렇게 주시는 옷들을 제가 많이 입었고요. 제가 정말 사고 싶을 때는 뭐 브랜드가 아니라도 저렴한 옷들을 사거나 거의 옷을 안 샀죠. 그러니까 이게 옷을 좋아해버리면 또 그걸 산다고 제가 돈을 많이 못 모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옷을 안 사기 위해서 했던 것은 백화점이나 그런 쇼핑몰에 안 갔어요. 제가 이런 데 가면 제가 그걸 많이 보면요,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0대, 40대인 분들, 특히 정말 신혼이시거나 30대인 분들은요, 이 단기적인 소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좀 장기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그걸 생각하고 돈을 좀 아끼시고 계속 저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금을 할 때요, 좀 팁을 드릴게요. 적금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선적금이에요. 선적금. 그냥 우리가 월급날이 만약에 내가 20일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20일 월급 딱 들어오면요, 바로 그냥 적금을 빠져나가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뭐 3년, 1년이든 3년이든 정기적금을 들어가지고 이 돈이 다 나가게 하고, 여기서 남는 돈,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모으겠다 하면 이 적금 통장부터 만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돈을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30대, 40대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사교육비, 이 사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특히 30대, 40대인 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이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사교육비가 많이 들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릴 때, 정말 유아기 때부터 이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정말 경험을 해봤습니다. 보통 요즘에 정말 뭐 기어 다니는 아이부터 우리가 무슨 교구라고 해가지고 이런 수업을 한대요. 이 교구 가격이 거의 수백만 원 합니다. 수백만 원. 그리고 여기 뭐 선생님이 와서 그 교구를 가지고 활용해서 수업도 해줍니다. 또 이 교구와 관련된 뭐 책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거의 수백만 원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만약에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누구 엄마는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 엄마는 그걸 안 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내가 무리해서, 이게 그 분위기상 우리가 무리해서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좀 유아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유치원에 다닐 정도가 되면 요즘 어떤 고민을 많이 하냐면 영어 유치원. 아, 내 아이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되나? 이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완전 영어 유치원으로만 되어 있는 곳들은요, 비싸요. 거의 제가 알기로 10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2명이면 2배잖아요. 거의 200만 원. 200만 원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또 틈틈이 뭐 어떤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해서 또 돈을 내게 되면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고요.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다닌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별도로 뭐 미술이나 뭐 태권도나 이런 거 더 보내게 되면 여기에 또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되게 상당한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 영어 유치원 보낸 친구들이 있었는데 와, 돈이 정말 수백만 원이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완전 영어 유치원은 아니었고요. 거기서 이제 어학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 한 50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을 들이면 원어민 영어를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상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그 어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50만 원에다가 뭐 유치원 비용 다 합치면 제가 저희 첫째 아이에게 거의 1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부담이 됐죠, 저도. 근데 이게 부담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영어 유치원 같은 것들은 정말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정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할 때도 다 영어로 얘기해야지 갈 수 있고, 아플 때도 영어로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이 알아듣는데, 아이들이 그게 너무 어린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아픈데도 꾹꾹 참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말을 못해서 꾹꾹 참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후회를 했던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이때에도 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보통 이때부터 이제 단가로 뭐 영어 학원을 보낸다던가, 뭐 수학, 그리고 뭐 미술, 뭐 피아노, 이런 것들을 또 보내게 돼요. 그러면 보통 요즘에 또 학원비 같은 경우에 지역마다, 뭐 과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소 30만 원을 잡아도 한 해당 1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부담인 거죠.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던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유치원 때 이제 어학원을 보내보면서 딱 결정했던 부분이, 이게 아이에게 너무 어릴 때 이렇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에게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한 달에 뭐 100만 원씩이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당장 아이에게 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이가 뭐 중학교 갈 때가 되면 정말 필요할 때 그 돈을 쓰고, 그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산을 늘리는 데 쓰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저는 모든 사교육을 끊어버렸고요. 제가 그 홈스쿨링을 시켰습니다. 홈스쿨링. 집에서 시킨 거죠. 근데 저도 완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초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책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도서관에 가서도 엄마표 그런 교육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고 하면서 저는 저에게 맞게 이걸 좀 변형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와 수학은 어릴 때부터 제가 기초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 도서관에 가서 이런 원서를 갖고 왔어요. 원서를 가지고 와서 이 원서가, 웬만한 원서는요, 유튜브에 보면 외국인의 발음으로 읽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무료로 애들에게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계속 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요, 저는 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학교에서 하는 그 교과와 관련된 그 학습지가 있어요. 그 학습지를 구입을 하고 또 연산 관련된 학습지를 사가지고 집에서 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거의 5년 동안 첫째와 둘째를 이렇게 교육을 시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교육비는 그때까지 0원이었어요.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사교육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투자를 하는데 활용했죠. 그래서 제가 집을 팔아버리고 투자금을 마련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저는 살 곳이 없잖아요. 제가 월세를 살았죠. 월세. 딱 그 월세 비용이 매달 1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사교육에 들어갈 돈을 월세로 썼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 됐죠. 저는 제가 되게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보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지금은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 이때 이제 학원을 보내도 충분히 잘 따라가더라고요. 수학 학원이나 여기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잘 한다고, 잘 따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너무 어릴 때 이렇게 아이에게 사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면 아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때는 또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만큼 잘 따라올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바에는 그 돈을 좀 아껴가지고 우리 가족이 더 좀 든든하게 나중에 더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쓰시고요. 집에서 이렇게 엄마나 아빠께서 이렇게 좀 홈스쿨링 식으로 해주시면 아이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이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계속 어릴 때 이렇게 집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애들이 학교 마치면 바로 학원차 타고 학원 가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학교 마치면 바로 집으로 와서 뛰어놀았어요. 정말 노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본인이 난 뭐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것도 이제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30대, 40대인 분들이 이걸 알면 조금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어찌됐든 내 집 하나는 갖고 시작하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너무 단기적인 소비에 만족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소비를 위해서 돈을 모으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교육에 너무 돈을 많이 쓰지 말고 그 돈을 투자를 하는데 활용하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소집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